문재인 정부는 지금 학계와 경제계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진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종종 어색한 풍경이 벌어지는데 지지난주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 행사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외국 손님들은 모두 우리의 원자력 기술을 극찬하는데 국내 기업은 탈원전을 홍보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자, 이 자리에서 강신섭 한국 수력 원자력 원전사후 관리 차장은 2040년에는 총 16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될 전망입니다 라고 말했고, 자, 원전 우등국으로부터 탈원전 계획을 듣게 되자 해외 참석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 역력했습니다. 자, 원전을 의미하는 저탄소 전기 생산을 우리나라에 권하는 전문가마저 있었는데요. 탈원전의 또 다른 문제는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고 또 잘 해왔고, 자, 그로 인해 막대한 국익을 가져다주는 산업이었는데, 자, 아마추어 정권을 잘못 만나 이런 국익에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계실 듯한데요. 그간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해외 수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는데, 자, 이런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대내외적으로 친밀함을 과시했던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날라온 소식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바라카 원전 장기 정비 계약을 놓고 해외 업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단독 수주가 날아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전 장기 정비 계약은 바라카 원전 4기의 정비 수리를 맡는 사업인데요. 총 2조에서 3조 원 규모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당초 한국과 수의 계약하려다가 2017년 돌연 국제경쟁 입찰로 바꿨습니다. 자,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단독 수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원전 장비를 맡기는 대신 미국과 영국 등에도 하도급 형태로 고루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 역시 당초 10년에서 15년 대신 3년 내지 5년씩 쪼갤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 기술로 지은 원전의 일괄 정비 계약을 맞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주액 역시 수천억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의 정비 계약 협상에서 상당한 수준의 원전 기술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이 정부 차원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겼다는 점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 니네랑 계약했다가 니네가 탈원전하고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원전 수출의 경고 등은 일찌감치 켜져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작년 7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최초의 원전 건설 예비 사업자로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을 무더기로 지정했었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기술 수준과 사막에 최초로 원전을 지어본 경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등에 힘입어 한국 수주가 무난하다는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 사우디 원전 수주에선 미국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기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 한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해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영국 언론은 당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되자 원전업계는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원자로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400여 개 협력업체는 물론 한수원, 한전 등 원전 관련 업체도 줄줄이 적자 늪에 빠졌고, 자, 물론 미래도 어둡겠지요. 자, 카이스트 서울대 등의 원자력 공과대 전공자들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점을 한탄하면서 한 원전 업체 임원의 푸념이 마음속에
확 와닿았는데, 자, 이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달 에쿠스를 단종하겠다고 발표해 놓고선 에쿠스를 팔겠다면 누가 거들떠나 보겠느냐. 직권 남용이라는 말, 그 이전에는 자주 들어보지 못했다가 지난 탄핵 정국에서 뉴스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단어였지요. 자, 공식적인 법률 명칭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라고 하는데요. 자,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타인 권리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자, 형법 제123조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여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2016년 말 탄핵 정국을 맞으며 세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 그만큼 전 정부 인사들이 이 법을 적용받아 법정에 서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었고, 자,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 달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1, 2심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 범죄 사실은 총 97건이었는데요. 자, 그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항소심까지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모두 28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른바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중 29%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동일 사건에서 무죄율이 약 30%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재판부가 정치적 기류나 비판적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자, 실례로 국가정보원 수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 8건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KT 상대 광고 수주 압박 혐의 등 4건은 현재 항소심까지 무죄였고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 7건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총 97건에 대한 1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무죄율은 36%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29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도 7개월이 넘는 수사 내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잣대로 직권남용 혐의가 급부상한 게 몇 년 안 되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유무죄에 대한 일관된 기준조차 가리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 자, 이는 재판부마다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쟤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깜빵에 집어 쳐넣어야겠고, 그런데 자, 마땅히 죄목을 걸을 게 없고, 그래서 전에는 유명무실했던 직권남용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을 끌고 나와 전 정부 인사들에게 올가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전 정부 인사들이 무슨 혐의로 직권남용에 걸렸는지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이 정부 임기 말에 그걸 그대로 현 정부 인사들에게 적용하면요, 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치소 확장공사 해야 할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성에 눈을 뜨고 연애할 때를 회상해보면 내가 좋아했던 또는 사랑했던 상대를 내가 왜 좋아하고 사랑했나 라는 질문에 딱히 그 이유를 댈 수 없었던 경험들을 간직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두고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곤 하는데, 이를 정치에 대입해 보면 맹목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서는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말의 은어인데, 이를 받아 우파 진영에서는 좌파 또는 문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로 이들의 한심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대깨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대깨문들이 아직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여론조사 분석 결과로도 표출되었다는 것이 좀 신기했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몇 퍼센트가 나왔네, 부정평가가 몇 퍼센트가 나왔네 같은 건 이미 주 관심사가 아니니까 이 방송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은 응답자에게 각각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있나, 또 어떤 점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응답 형태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의 긍정평가자에 해당하는 459명의 지지 이유 1위가 다름 아닌 모름과 응답 거절이었다고 하는데요. 1위였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15%를 기록해 2위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지 이유 1위로 모름 응답 거절이 꼽힌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앞서 3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도 모름 응답 거절은 16%를 기록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14%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소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사회조사 연구에서 모름과 응답 거절과 같은 잔여 범주가 전체 1위 응답으로 꼽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 현상을 말하는 이른바 팬덤 현상이 강한 정치권 여론조사에선 더 드물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배 소장은 여론조사 업체의 전화를 받아 문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은 적극적 지지층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지지 이유를 묻는 말에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는 건 정책이나 성과는 이미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통 대통령 임기 후반에 있는 현상인데 모름 응답 거절이 1위를 찍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남북관계 경색 상태에서 새로운 반등 모멘텀이 없으면 지지율을 모르는 지지율 현상이 조사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도발로 문재인 지지의 주된 이유였던 대북 이슈에 대한 응답이 줄어든 자리에 어떤 새로운 지지 이유가 채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를 잘한다고 답할 수도 없고, 외교를 잘한다고 답할 수도 없고, 국방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 이게 바로 우파와 좌파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 등등 우리 진영에서 배출된 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뚜렷하지요.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았다던가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던가. 그런데 좌파들에게 김대중과 노무현을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이유를 물으면 딱히 말할 게 없으니까 정체 모를 김대중 정신이라던가 노무현 정신을 거들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으면 우물쭈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탄핵 정국 때도 맹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탄핵 기각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의 말처럼
차고 넘치는 탄핵에 대한 부당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었는데요. 좀 전에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 좌파 혹은 문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 제 기억으로는 이 문구를 벌레 소년이 만든 말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두고 왜 지지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투표장 가서 무슨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구독자 여러분 주변에 이른바 대깨문이나 문파들이 있으면 데일리베스트 보라고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베스트 영상엔 문재인을 지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니까 말입니다. 저희 데일리베스트 우공뉴스는 우파 성향의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뉴스와 더불어 기성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뉴스, 그리고 잘 알려졌지만 기성 언론이 왜곡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뉴스가 어제 있었지요. 자, 정치권은 물론 어제 주요 인터넷 매체를 살펴보니 전 연령대가 이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뉴스는 다름 아닌 양정철과 서훈의 뭔가 은밀한 만남 소식이었습니다. 자, 양정철과 서훈이라는 인물이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면 뭐 전혀 이상할 게 없겠지만, 양정철이라는 인물의 수식어인 문재인의 복심을 이름 앞에 가져다 붙이고, 자, 서훈이라는 인물의 수식어인 정보수장이라는 단어를 이름 앞에 가져다 붙이면, 자, 얘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총선을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라는 시기상의 요소까지 덧붙이면, 자, 문제가 매우 커지게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보도하는 언론마다 아직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듯 보도 내용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자,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1일 밤 10시 4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걸어 나오는 게 더팩트 취재팀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대기하는 차량 옆에서 서 원장과 한동안 대화를 나눈 양 원장은 90도 가까이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한 뒤 서 원장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까지 확인합니다. 자, 마치 조폭애들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장면인데요. 두 사람은 이 한 식당에서 4시간 넘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뒤 식당에 나와 이곳에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전해지는데, 두 사람의 식사 자리엔 다른 한 명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정철, 서훈 외에 이 자리에 동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게 과연 적절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자, 혹시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정치권 반응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야당은 일제히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는데, 자, 그도 그럴 것이 전 정권의 국정원장과 경찰청장 등 여러 명이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물론 만남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우선 한국당은 공천 실세와 정보 실세의 만남이라며 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의심된다며 정보위를 열어 경위를 따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정의당마저 한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자, 그런데 민주당 반응이 아주 가관입니다. 자, 정말 민주당 애들이 뭘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는데, 자, 이 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밥 먹은 것을 가지고 정치 개입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밥 한 번 먹은 것 가지고 지랄하냐라는 것인데, 자, 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과 소위 친박 실세가 저녁에 한정식 집에서 만난 게 뒤늦게 밝혀졌다고 하면 아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애들은 즉각 장외투쟁에 나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사자인 양정철과 서훈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 자, 우선
당 정책과 총선 전략을 담당하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지 단 2주 만에 정보기관 수장인 서 원장을 따로 만난 양정철은 원래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 일과 이후의 삶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했고, 적절한 만남이었다라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건 각자 판단하시는 거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양정철은 사적인 지인 모임에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이 함께한 시간은 4시간이 넘습니다. 4시간이 넘는 시간이라는 것은 뭔가 대화가 심도 있고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은 녹취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국내 정치와 단절하겠다며 국정원의 중립성을 강조해온 서훈 국정원장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향후 언론 보도의 추이를 지켜보는 듯하고 청와대도 말할 것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건이 정치권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강효상 의원권으로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이 반격의 기회가 생겼고, 이른바 공천 실세로 불리던 양정철의 활동폭에 제약이 생겼다는 점에서 여권에는 악재, 야권에는 호재임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앞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총선을 앞두고 정보수장과 여권의 공천 실세, 청와대의 복심으로 알려진 인사가 저녁 식사를 4시간 넘게 했다는 사실에 더해 이것과 관련해 적절했다, 사생활의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여당의 입장에 더욱 분노하고 열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내일부터 시간 나시면요, 저녁에 한정식직으로 국정원장은 물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할 것 없이 4시간씩 5시간씩 만나고 밥 한 번 먹었는데 왜 지랄하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애들이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여러 번 피력한 바 있지만 저희 데일리베스트는 확고한 반중 친미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 정권 들어 반미 친중을 모토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현 정권 애들의 반미 친중 행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양구군과 화천군 사이에는 거대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1944년 5월 일제가 만든 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인데 이 호수의 이름은 8호호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중공군을 괴멸시키는 전과를 올리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5년 11월 오랑캐를 쳐부순 호수라는 뜻에서 8호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8호호의 이름을 대봉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60년 넘게 쓴 이름을 느닷없이 바꾼다니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외지에서 들어온 일부 세력들은 평화를 앞세워 8호호라는 이름을 바꾸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KBS의 강민수 베이징 특파원이 칼럼 하나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중국 베이징의 한정식집에서 노영민 당시 주중대사와 만났는데 8호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노 대사는 중국 외교부가 8호호 명칭을 바꾸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그러면서 보도 자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강민수 특파원은 이어 최근 우리 정부가 강원도와 화천군에 8호호의 이름을 대봉호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며 노영민 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일이 빠르게 진행된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강 특파원은 중국은
무역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6.25 전쟁을 소재로 반미 민족주의의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중국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포위돼 유엔군 17,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우리 입장에서 가장 상처가 컸던 패전 중 하나를 지상파 방송으로 홍보하는 중이라고 지적했고,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중공군을 괴멸시키는 전과를 올리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랑캐를 쳐붓은 호수라는 뜻에서 8.55라고 이름을 붙인 이 호수를 중국이 불쾌해한다는 이유로 호수의 명칭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인데, 실제 인근 주민들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 이전 8.55는 북한 땅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군이 수복을 했는데 이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월남에서 화천군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8.55라는 휘호를 정해줬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 5번이나 찾아와 주민들을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북한과 중공군을 좋게 봐줄 리 없겠지요. 그렇다면 실제 인근 주민들은 이렇게 정반대 입장인데 누가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일까? KBS 강민석 특파원의 말에 따르면 8.55를 대봉호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8.55 일대에서 4년째 문화제를 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전해집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019 DMZ 대봉호 평화문화제도 열렸다고 하는데, 문화제를 주도한 이들은 남북 강원도 협력협의회와 대봉호 사람들 등의 소위 시민사회 단체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봉호 평화문화제를 여는 사람들은 4년 전부터 활동해 왔다는데, 관련 내용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부터였습니다. 좌파 매체인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뉴스가 앞장을 섰다고 하는데, 한겨레는 지난 3월 6일 평화시대의 오랑캐라니 8.55 이름 바뀔까라는 기사를 냈고, 오마이뉴스는 지난 3월 29일 8.55를 원래 이름인 대봉호로 불러야 할 이유라는 기사를 내놓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월간조선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에는 화천문화원 등 지역사회단체들이 지역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8.55를 대봉호로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화천 군민들이 외부 시민단체와 좌파 언론들에 맞서며 8.55의 이름을 지키고 있지만, 2016년 경북 성주 사드 사태에서 보듯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평화로 포장해 관철하려는 세력이 있는 이상 지역 주민들은 물론 우리 우파 성향의 국민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듯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오랑캐를 쳐붓은 호수 8.55를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을 찾았을 당시 우리를 놀라게 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구 지산 이동 광주지방법원 맞은편에 자리한 동산초교의 학생들이 교실 창문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전두환은 물러가라라고 외친 장면이 카메라 기자들에 의해 찍힌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동산초등학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우파 단체들도 이에 항의하며 동산초를 찾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5.18 다큐멘터리 영화 관람에 참여해 후원금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매체에 따르면 시사회에 참가한 초등학생과 협의회, 자산마을 주민협의회는 영화 김군을 더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십시일반 모았고 광주 동구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돈은 28일 광주 극장에서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1학년 재학생 130여 명을 초청해 김군 단체 관람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개봉한 김군은 1980년 5월 5.18 당시 찍힌 한 사진 속 인물을 찾아 나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데 꼭
보지 않더라도 어떤 영화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특정 사건에 대해 일방적 정보와 심지어 한껏 미화된 영화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참 걱정스러운데요. 자, 이런 초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벌인 것일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독립적으로 사고해야 하고 그것에 따라 스스로를 표현해야 하며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쳐 미래의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와는 반대로 아이들에게 특정 신념이나 이념을 주입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고 부추긴다면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크나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동원된 아이들은 귀여운 게 아니라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